네, 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23번째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문의도 있었듯이 이번 목요일 날 수업을 하느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핸드아웃은 챕터 9를 둘로 쪼개놨어요. 뒷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9A라고 돼 있는 건데, 패스워드는 그냥 9 이렇게 하면 돼요. 오픈 코스 학생들은 15일까지 퀴즈 2를 봐야 돼요. 자, 지난 강의는 트랜스포트, 그래서 TCP/IP에 대해서, TCP 쪽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 컨제스천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컨제스천 컨트롤은 애더티브 인크리먼트, 그다음에 멀티플리커티브 디크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에임드라는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해서 어,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가 컨제스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레이트를 절반씩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그런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상태가 비슷하다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 어느 쪽이 너무 길다든가 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균형 잡힌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링크 전체의 드루풋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것 없이 굉장히 공평하게 페어하면서도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방식으로 컨제스천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죠, 여전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좀 더 이 패킷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 방법들이 이제 패스트 리트랜스미션, 그다음에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두플리킷 X라고 하는 에크가 에크 필드에 다음 기대하는 세그먼트 넘버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여러 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세 개가 들어오면 요거는 컨제스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윈도우를 바로 리듀스하고 사이즈를 새 윈도우 안에 있는 녀석을 바로 트랜스미션 한다든가 또는 이제 반으로 줄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크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패킷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또 인크리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오리지널 에임드 알고리즘은 레이트를 어쨌든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고 레이트를 반으로 줄이고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레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트랜스밋 윈도우 사이즈 가지고 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두플리킷 X를 이용해서 어떻다고 했어요. 타임 아웃이 되지 않더라도 두플리킷 X가 있으면 컨제스천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느끼기로 했죠. 그래서 타임 아웃이 됐을 때는 좀 과격한 조치를 취하고 두플리킷 X가 있을 때는 좀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플리킷 X가 있으면 에임드처럼 하고 타임아웃이 되면 그냥 그 윈도우 사이즈를 1로 줄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너무 느리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시켜서 어떤 조건,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 일어나기 전에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이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페이즈로 들어간다. 즉 에임드 페이즈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TCP 슬로우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에임들을 구현하면서도 또 타임아웃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TCP 스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은 어떻게 한다고요? 리시버가 에크를 보낼 때 자기의 버퍼 사이즈를 알려줌으로써 트랜스미터가 컨제스천이 일어나지 않을 윈도우 사이즈 그러면서도 오버플로우 에러가 일어나지 않을 또 윈도우 사이즈로 조정을 해서 전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트랜스포트라는 챕터에서 컨제스천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다 배웠어요. 오늘부터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챕터 9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배울 거고 교과서에서는 챕터 9이 그냥 LTE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알듯이 그 5G NR이라는 새로운 셀룰라 스탠다드가 보급이 돼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교과서는 약간 아웃데이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5G NR도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보면 이 소제목들을 섹션 제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4G LTE, 5G NR이라고 하는 G는 제너레이션이죠. 기가헤르츠랑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일반인들이 그 가정에서 그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와이파이 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액세스 포인트를 주죠.
그러면 거기 이제 열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뭐 5G, 뭐 2.5G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마치 그 G와 이 우리가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할 때 G를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generation이란 뜻이고 거기에 참 2.5가 2.4라고 돼 있죠. 그래서 2.4G, 5G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그 와이파이 밴드의 뭐 캐리어 프리퀀시, 뭐 시작점일 수도 있고 뭐 중간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2.4GHz 대역의 ISM 대역을 사용하는 거냐, 5GHz 대역의 와이파이 대역을 사용하는 거냐, 그걸로 구별하는데 거기도 5G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이 5G랑 관련이 있지 않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할까 혹시 우려를 해서 작년, 재작년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셀룰라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fifth generation 여러분이 아는 그 NR이란 New Radio라는 이 표준도 계속해서 진화를 시켜가고 있고 또 6G 다음 next generation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속설이 뭐냐면 이 짝수 번째 제너레이션은 좀 잘 되고 홀수 번째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처음에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홀수 번째라서, 뭔가 이 안 좋은 숫자다, 홀수가. 이랬다가 역시 좀 뭐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셀룰라 네트워크가 뭐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랑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에볼루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5G까지 왔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제 4G, LTE 뭐 시스템이라고 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LTE에도 LTA 또는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웨이브 1, 2 이렇게 하듯이 또는 뭐 와이파이 6, 6E 하듯이 조금씩 진화된 버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LTE 어드밴스드라는 것이 기존의 LTE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제 9.4에서 9.567로 끝나는데 여기 이제 5G NR에 대한 것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섹션 9.9를 또 만들어서 이 뭐 C랜, V랜, O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5GHz 할 때 5G랑 5th generation 할 때 5G를 헷갈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헷갈리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작년, 재작년 강의 때는 정말 옛날 얘기부터 했어요. 뭐 제가 일리아드 얘기부터 했어요. 일리아드. 여러분 일리아드 오디세이 뭔지 알죠? 그리스에서 예전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전설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호메로스 또는 호머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그 사람이 이제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트로이 이야기, 트로이 목마 얘기도 거기 일리아드에 나오고, 그다음에 오디세우스 얘기는 또 어때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에 가는 여정을 쓴 거죠.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당연히 전기는 없으니까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당히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트로이라는 그 브래드 피트가 아주 멋지게 나왔던 그 영화에도 아무리 눈치껏 쳐다봐도 제가 봤을 때 아주 통신 입장에선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냐면 스탠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토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능력은 없고 그냥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하죠? 이런 사람이? 왜 트로이에 전쟁하러 가는데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중요해요? 통신이 안 되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썼죠. 로마 이런 데서는 어때요? 북으로 뭐 북은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있는 힘껏 치면 큰 소리가 나니까 예를 들면 뭐 우현에 있는 누가 진격하고 뭐 후퇴하고 이런 거를 북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북소리를 어때요? 북소리를 미리 딱 해놓으면 상대가 알아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그리스 시대에는 뭐 북치고 나팔 불고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주로 그 로마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이 스텐토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니까 전쟁에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아가멤논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에 자기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쟤들 앞으로 가라 그래. 그러면 스텐토가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전장이 다 들리게 뭐 1km 들리게 우현 앞으로 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통신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는 뭐 스탠토의 목소리다 알 거 아니에요. 일단 스탠토 목소리랑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트로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트로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페리스 왕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스탠토를 해치워야죠.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탠토라는 인물이 나와요, 일리아드에. 근데 그때는 이제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스탠토 이그젠플만 봐도 알죠. 나중에 스탠토도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모든 그 그리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영웅들이 영원히 살지 않았듯이 나중에 보면 로마 시대 때 뭐 스탠토 폰인가?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 어쨌든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파동 현상을 좀 알았든지 이렇게 꽃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른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떠드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일종의 공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어떤 기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브리티시 뮤지엄 이런 데 가서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큰 어떤 그 기구 같은 건데 이쪽에서 떠들면 저쪽에서 이렇게 공진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그게 스탠토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갑자기 일렉트리칼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밑도 끝도 없죠. 제가 예전에는 뭐 봉수대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겠어요. 예. 다음에 다음 학기에 제가 수업할 때 하겠어요. 정보통신공학개론에. 그러면 요 말이 왜 있느냐? 커뮤니케이션 메이저와 커뮤니케이션스 메이저가 있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이에요.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서로 잘 모를 때인데 어떤 선배가 어, 그 신입생들을 한번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불렀는데 당연히 이제 여학생들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나갔죠. 그렇죠. 이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떤 예쁘장한 여학생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메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작과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여학생이 있었나? 우리 과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은 무슨 뜻으로 했느냐? 자기는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Communications Major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가 붙으면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너 전공이 뭐냐? 그러면 Communication 이렇게 얘기하지. Communications 이렇게 복수형으로 한국 사람들은 잘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요 S를 붙이면 저 인간은 공대생이구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학물을 먹은 사람은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요. 그래서 오버뷰를 이제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에 한정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디스커션은 이제 4G LTE와 LTE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5G NR로 확대해 나가겠어요. 이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텔레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래프라는 게 붙은 거는 말 그대로 뭔가 그려진 거죠. 실제로 예전에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를 보내면은 그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롤처럼 종이 말린 데다가 모스 신호로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딱딱딱딱 찍는 기계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텔레그래프라고 하면 텔레그램 기계에 달려가지고 정말 뭔가 그려주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이렇게 텔레그램 이렇게 막 섞어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 이제 AT&T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만든 이제 벨 텔레폰 컴퍼니의 후신이죠. 여러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뭉쳐진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예요? AT&T 알죠, 여러분? 아는 학생들은? 네, 여기에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컴퍼니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T가 텔레그래프, 전신. 그러니까 미국 전화 전신 회사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일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본에는 뭐 NTT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NTT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SK텔레콤에 해당하는 게 NTT 도코모라는 거죠. 그래서 도코모가 뭐 어디서나든가요? 예, 일본 말로 도코가 어디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뭐 이런 도코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NTT 자회사가 도코모인데 NTT는 예, 일본 애들이 항상 하듯이 옷 바꿔치기 하고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같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컴퍼니고요. 우리나라는 텔레그래프는 다 뗀 것 같아요. 예. 찾아보면 혹시 뭐 KTNT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 히스토리를. 그래서 이 텔레그래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텔레그래프랑 텔레폰이 비슷한 때 들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텔레그래프가 먼저인데 어쨌든 이름은 저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조그만 도시들을 가면 여러분이 이제 히스토릭 빌딩 뭐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가 남겨놨는데 놀랍게도 텔레그래프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걸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버스 정류장은 아닌데 스테이션. 그래서 당연히 이 주위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 전봇대 또는 전신주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봇대라고 하잖아요. 전보선이 있는 대예요, 막대 또는 전신줄이 있는 대고요, 막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텔레그래프 또는 텔레그램 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여기에 전화선도 있고 뭐도 하니까 영어로는 이제 유틸러티 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요 사진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선 한두 가닥에 여러 서브스크라이버 신호를 싣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 전화기를 한 대 놓으려면 이제 전화국부터 하나 왔어야죠. 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그럼 언제냐? 연도를 보면, 1837년 정도. 그때 이제 이 모스란 사람이 이제 텔레그램 또는 텔레그래프를 발명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호미곶에 가보면 그 등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 모스 신호 이렇게 그 누르는 게 있어요. 키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키라고 해요. 키. 또또또 치는 거. 지금 여기 와이어가 다 빠졌는데 치면은 뚜두뚜두뚜두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모스 신호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뭐 전반기에 이미 텔레그래프라는 게 생겼고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제 정보를 실어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지만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게 약간 그 서부 영화 비슷한데 여러분 생각에 서부 그러면 막 이렇게 총잡이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이 시대예요. 텔레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뭐 아메리칸 인디언들 나오고 뭐 총막 쏘고 하던 게 이때예요, 실제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보내고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낸 주인공이 거짓 정보를 보내서 뭐 그 정보를 사가지고 뭐 굉장히 부당하게 이익을 보던 사람을 뭐 파멸시킨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텔레그래프 시그널을 어쨌든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 철기를 놓잖아요. 철기를 놓으면서 옆에다가 이제 이 전봇대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서부의 악당들이 그 전봇대에 있는 그 선을 자기 사격 실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권총으로 이렇게 끊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관이 와가지고 또 그놈의 악당 지시군 이러면서 이제 악당을 헌팅하는 그런 뭐 영화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텔레폰은 그럼 언제냐 하면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이제 발명한 사람은 다 다르죠. 최초로 전화를 발명한. 여러분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도 나라마다 다 다른 사람이 주장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하지만 뭐 체코에 가보면 또 자기 나라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왜 임진왜란 때 무슨 비차 해가지고 날개 달린 걸 뭐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뭐 아무도 알지 못하죠, 실제로. 공인을 받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라함벨의 발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위대한 발명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이게? 예. 텔레폰이라는 것은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의 결합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스피커라고 불릴 수 있는 기기가 따로 발명이 돼 있었어요. 알렉산더 그람벨이 텔레폰을 발명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에 해당하는 것도 따로 발명이 돼 있었어요. 물론 이걸 두 개를 연결한다고 바로 전화가 되는 건 아닌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해서 이게 텔레폰을 만들어서 어, 세계의 위대한 발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발명들을 쭉 분류해 놓은 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칙 연산을 기억하면 쉽다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더하기성 특허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건 매쉬업 패턴트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두 개를 그냥 묶은 다음에 특허를 내면 보통 특허청에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매시업 특허가 명확한데도 너무너무 위대한 발명들이어서 특허를 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얘는 뭐 그렇게 불리지는 않지만 그 마르코니라고 웹페이지 있으면 나올 텐데 마르코니가 냈던 특허, 영국 특허 7777번인가 그거는 찾으면 그냥 매시업 패턴트 이렇게 하면 바로 마르코니의 그 7777번 브리티시 패턴트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다른 사람이 발명한 걸 두 개 더해서 특허를 낸.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이 텔레폰과 관련해서 이제 이 용어인데 오퍼레이터가 교환수죠. 하지만 오퍼레이터란 말은 많은 경우에 전화 회사를 뜻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교환수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손으로 연결해 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환되고요. 여기가 교환되고 이것을 이제 사람이 하다가 어때요? 점점점 기계로 바뀌어 갔죠.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게 처음부터 기계였겠지 했지만 실제로 포항공대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런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걸려오면 익스텐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디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해 주는 분을 포항공대가 처음에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할 정도로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일부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그 디지털로 돼 있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스텐션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해 주고 또 이제 전전자 교환기라고 해서 보통 익스체인지 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IXP 할 때 이게 익스체인지였잖아요. 그래서 교환국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환기도 이 어쨌든 이 교환한다는 게 익스체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면은 뭐 PBX 이렇게 하면은 퍼블릭 브로드캐스트 퍼블릭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전자 교환기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렇게 X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지금 봤지만 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연도가? 하나는 이제 모스는 30년 되고 거기서부터 한 40년 후에 전화가 발명이 됐는데 그 전화가 발명될 때쯤이죠. 그때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어때요? 예, 전자기학을 집대성하죠.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four equation들은 인티그랄 폼, 디퍼런셜 폼은 헤비사이드라는 분이 실제로 정립을 한 거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써놓은 걸 보면 이해하기 힘들대요. 지금 굉장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논문에서 전자기파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동이 존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어때요? 예,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식으로 주장까지 했죠. 그런데 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독일의 교수였던 이 하인리 헐츠라는 사람이 우리가 몇 헤르츠 할 때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실증을 해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리고 많은 박물관에 있는데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에도 있고 대구에 있는 그 국립과학관에도 이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금속구예요. 구. 금속구고 실제로 이게 커패시터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 코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지를 했다가 디스차지를 시킬 때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속구가 또 있어요. 조그만 금속구가. 여기서 이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꽃이 튀면 어때요? 뭔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고. 놀랍게도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갭이 있는데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해서 스파크 갭이라고 해요. 스파크 갭 디바이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불꽃이 반짝할 때 저기서도 반짝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였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뭐 맥스웰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증명했어. 그러고는 열심히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벌겠다고 이제 눈이 벌게진 사람들이 어때요? 얘를 이용하면 유선 전신을 무선 전신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라는 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특히 그 시카고 같은 지역,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기 오대호 있잖아요. 오대호에서 이제 그
남쪽에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있고 이 도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미드웨스트 에리어가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거기 있는 여러 이제 산물들이 배를 타고 수송이 될 거 아니에요. 오데오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농수산물 수산물은 모르겠고 농산물 선물 거래소가 처음 생겼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선물이란 게 뭐예요? 기프트가 아니죠. 그렇죠? 예, 미리 살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 물건을.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올해 우리 집 옥수수 농사가 잘 될까? 모르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옆집도 옥수수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잠깐 나중에 모두 생산이 잘 돼서 가격이 폭락하면 난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집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살 권리를 선물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 선물시장에 있는 또 돈을 벌겠다고 눈이 이제 뻘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잠깐만 올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대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위험을 해지를 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옥수수는 뭐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큰데 그거랑 상반되는 뭐가 있다고 해보세요. 오렌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걸 두 개를 다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못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죠.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오렌지 하는 사람들은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쫄딱 망하고 옥수수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폭등해서 뭐 당장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과 때문에 책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이 선물 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오렌지를 유통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고 또 플로리다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예전에는 어때요? 그거를. 뭐 물론 그 넓은 데서 시장이 안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실어 오거든요. 서부에서 실어 와서 동부에 팔고 동부에서 실어 서부에 파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와서 플로리다에 있는 오렌지 밭이 뭐 쑥대밭이 됐어요. 그거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서부에 있는 선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사겠죠. 그러고 나서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이 에이지 오브 원더라고 하거든요. 온갖 깜짝 놀랄 것들의 색인데 그게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인데 일단 모세의 전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정보를 너무너무 빨리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빠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미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런 정보를 빨리 얻고 뭘 하고 싶은데 그전에는 어때요? 자, 텔레그래프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전선을 깔아야 돼요. 지금도 전선이 비싸죠. 네. 최근에 그 중국을 거쳐가지 않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망을 이제 깔려고 하죠. 미국이 막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광 케이블 만드는 회사 있어요. 이름을 LS 전선에서 LS 에너벨인가 뭐 바꿨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어.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 한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선주를 사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그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거 어떻게 됐냐 난 좀 샀었는데 딱 보니까 한 5배쯤 올랐어요. 3년 사이에. 그래서 맨날 말만 하고 행동이 안 옮겼더니 이런 기회들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서 무선 전신이란 걸 하면 그냥 기기만 하나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 내가 플로리다에 한 명, 캘리포니아에 한 명, 그리고 내가 시카고에 있으면 2명의 조수들이 정보를 보내오면 나는 선물 거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미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느냐? 무선 전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무선 전신에 뛰어든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가 무슨 뭐 전자를 쏴가지고 베타선인가요? 알파선인가요? 알파선이었죠. 그렇죠. 쏴가지고 뭐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그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독일일 거예요. 영국인가? 영국이네. 뭐 공부를 하다가 이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실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구를 접고 무선 통신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러더포드가 무선 통신 연구를 꽤 했어요. 그런데 교수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업가가 너무너무 빠르게 프로그레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하던 거나 하자. 그래서 위대한 원자핵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러더포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리학 교수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마르코니죠. 구리엘모 마르코니라고 해요. 뭐 구글리엘모가 아니라 읽으면 구리엘모래요. 저는 이탈리아를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홈스쿨링 비슷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학자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젊은 시절부터 이 전기기기로 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헤르츠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는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10m씩, 20m씩 무선으로 정보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하면은 돈이 되겠는데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속한 나라에 아는 사람 동원해서 펀딩을 해라. 내가 연구를 할게.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 대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탈리아 정부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로마 때만큼 그 후로 잘하지 못했죠. 그래서 별로 펀딩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 우리나라는 글러먹었어. 농사나 짓자가 아니라 펀딩을 잘 주는 나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라 그래요? 실리콘밸리로 진출했나?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디예요? 영국이 벤처 투자가들이 와글와글 하는 나라였고 곳이었죠. 그래서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이제 데모도 하고 열심히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쇼맨십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뭐 그냥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모스, 벨, 마르코니,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천재도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향상을 시켜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 헤르츠가 썼던 그 스파크 겟 있잖아요. 그것이 송수신기에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니네.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라도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보고 막 기대하기 시작하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브리티시 패턴트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7777번이 더 유명해요. 하여튼 그걸로 매시업 특허를 내고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해 버려요. 참고로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다른 큰 회사에 이제 팔려 나가고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제품을 계속 마르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내서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마르코니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아마 라디오 세트일 거예요. 그런 게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선 전신을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 관심은 뭐겠어요? 아까 유선 전신이 있었고 유선 전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무선 전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선으로 음성을 보내는 걸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게 가능해져요. 뭐 레지날드 또는 뭐 줄여서 레지라고 뭐 많이 부르죠. 이렇게 페센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인데 당시 미국에서 이제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관련된 산업이 막 커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여기 안 써놨나요? 그 에디슨 전기회사에 취직을 해요. 에디슨 전기회사에. 그래서 거기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내보내고 할 때가 있죠. 와, 우리 연구는 그만하고 생산이나 하자 이러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학교로 막 흩어지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는 퍼듀 대학교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퍼듀 대학교의 초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장으로 이제 스카우트 돼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선 음성을 최초로 발명했으면 당연히 제가 다녔던 퍼듀 대학교에 그 사람 동상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조금 있다가 미드웨스트가 재미가 없었는지 때려치고는 펜실베니아로 가요. 펜실베니아는 이제 동부 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특허도 많이 쓰고 이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거의 재벌이 돼요. 그래서 사다 보면 아마 요거 누르면은 아마 제가 위키피디아 해놨을 텐데 서치를 하면 유튜브에 한 9년쯤 됐는데 그 미국의 A&E라는 그 다큐도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나요? 그런 걸 보여주는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이 레지널드 페센덴의 일대기에 대한 뭐 영화도 있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최초로 음성을 이제 실어 보내는 방법을 발명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AM,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시대가 오고, 예, 더더욱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을 요 에드윈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와이드밴드 FM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다음 학기 그 정보통신공학 개론 시간에 나와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AM 라디오보다 FM 라디오가 훨씬 선명하고 소리가 좋은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이 거대한 기업인 RCA 레코드 회사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 회사였어요.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못 이기고 뭐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아주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1900년에 무선 음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20년대에 방송이 나오고 30년대는 이제 FM 방송까지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2차 대전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뭐 도신을 하죠, 음성으로, 무선 음성으로. 뭐 뒤에다가 무전기 메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일렉트리컬 커뮤니케이션의 히스토리인데 과거 히스토리죠. 벌써 지난 세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텔레폰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보급이 됐어요. 텔레폰 네트워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랜드 라인 이런 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랜드 모바일, 새털라이트 뭐 줄줄이 할 수 있는데 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말하던 집 전화예요. 그러니까 땅에 선으로 깔려 있는 텔레폰 네트워크. 그다음에 랜드 모바일이 우리가 말하는 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새털라이트 텔레폰 시스템도 많이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네. 기기가 너무 크고 위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수신이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새털라이트 텔레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이리디움, 여러분이 아는 그 모토로라 있잖아요. 모토로라가 여기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돈을 많이 날려먹고 망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도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스타라는 것도 있었고요. 다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기기는 크고 잘 안 터지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뭐 당연히 더 인터넷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하더라도 그냥 텔레폰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대학교 이런 데 가면 그 더미 터미널에 앉아서 이제 접속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냐면 텔레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텍스트로 돼 있는 이제 서비스였죠. 그래서 거기서 텍스트 화면에서 뭐 채팅하고 뭐 이런 짓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텔레폰 네트워크가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예. 어, 뒤에서 얘기합시다. 이 텔레폰 네트워크는 어떻게 불렀냐면 PSTN 이렇게 해서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왜 스위치트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 할 때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서킷을 만들어 줬어요. 서킷 스위칭을 통해서. 그래서 퍼블릭 공공의 스위치트 텔레폰 네트워크에서 PSTN이라고 했고 와이어리스 텔레포니라고 하는 무선 전화도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구간만 유선으로 하고 이 PSTN 네트워크의 사용자, 서브스크라이버를 접속시켜 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지 비쌌었죠. 그러다가 이제 2세대라고 불리는 데서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유럽에서는 GSM이라고 하는 2세대 와이어리스 텔레포니 시스템이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G7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G7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뭐 G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레이트인가요? 하여튼 좀 뭐 대단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뭐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차세대 항암제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상한 게 한 놈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세대 뭐 통신, 이동통신.
그래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표준을 이미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이제 통신이 나오자마자 만들어졌던 여러 통신 회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에릭슨,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아주 옛날부터 통신기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만들고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하려고 하는데 GSM, 유러피안 GSM 모델을 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당시에도 프로포저를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얼마씩 뺏어가지고 세금을 만들어서 잘 써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놓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GSM 지금 뛰어들어가지고는 저 큰 회사들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말을 하는 놈들을 찾아보자고 찾다 보니까 미국에 일단의 교수들이 만든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퀄컴. 촌스럽게 퀄러티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서 퀄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 링크어비트라는 링크어비트예요. 한 비트만 연결해? 이름도 이상하죠, 그렇죠? 링커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뭐 좀 하겠다고 했는데 쳐다보니까 뭐 MIT 교수도 있고 UCLA 교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름이 뭐냐 그랬지 제이콥스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뭐 이름이 뭐예요? 그다음 비터비 뭐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회사 엔지니어들이 이제 뻥 치는 논문을 많이 썼어요. 기존의 GSM에 비해서 100배의 용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서 지금도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100배 된다고. 네. 저도 그 당시에 보고는 말도 안 돼. 나라 망하겠군. 왜냐하면 제가 수업 들을 때 통신 교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퀄컴이라는 회사와 대한민국이 조인트 벤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펀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만 돈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술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시대니까 삼성 통신 잘하는 애들 한 20명 빼. LG 20명 빼. 대우고 뭐 빼가지고 대전에 그냥 애트리에 쳐놓고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넣어놓고는 애트리에 집어넣고 애트리에 또 연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창 두드려 넣고 퀄컴이랑 같이 연구해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전 국가적인 에이스들이 모여가지고 퀄컴이랑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퀄컴은 당시에 무선 쪽만 있었어요.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이 셀룰라 텔레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룰라라고 하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코어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코어 네트워크가 지상 구간이에요. 근데 이 지상 구간은 아까 말했지만 PSTN에 연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컨트롤을 하지만 그런데 이 퀄컴 사람들은 교수들이니까 뭐 교수들이 모든 걸 알지 않잖아요. 교수들은 요소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어리스 구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내고 어떻게 이걸 비싸게 팔아먹어서 이제 빨리 엑시스를 하고 싶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나라가 뛰어들었어요. 네?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우와 잘 됐다 그랬는데 얘들 보니까 PSTN과 연결하는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어디 다 모아놨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저래도 되나? 그렇잖아요. 사기업에 대놓고 잘하는 애도 20명 빼.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냈어요. 그게 IS95라는 표준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건 말 자체가 인터림이에요. 인터림 스탠다드예요. 뭐냐면 스탠다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림 스탠다드는 당연히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저렇게 한 다음에 스탠다드로 안 해주니까 그냥 바로 제조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조사들도 좀 뛰어들어요. 몇 회사가. 그리고 퀄컴이 초기에는 이 제조를 잘 안 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핸드폰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백물관이나 찾아보면 퀄컴 핸드폰이 있어요. 퀄컴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지국 장비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그래서 최초로 서비스를 한 곳은 홍콩이에요. 홍콩에서 했는데 나라가 아니잖아요. 홍콩은 당시에 이제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먼저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세계 최초로 어, CDMA, 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저게 상용화될 때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없었는데, 어, 갔다 왔더니 완전히 그냥 세상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이제 한국 들어오는데 뭐 퍼져나가는 속도가 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걸 개발할 때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각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회사들이 이 CDMA 폰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삼성밖에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LG도 만들었죠. 얼마 전까지. 근데 그전에는 한 7개, 8개가 됐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전자라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SK 하이닉스 일부밖에 없지만 현대그룹이 현대전자를 만들고 크게 2개였어요. 하나는 무선 그 셀룰라 폰을 만드는 데가 있었고 뭐 LCD 만들고 이런 데도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게 성공한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퀄컴이랑 같이 하면서 퀄컴도 이제 특허를 냈을 거 아니에요? 로열티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너무 많은 돈이 우리가 이만큼 벌었더니 이렇게 퀄컴이 이제 절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뭐 제주는 누가 넘고 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 비터비가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할 일이 있었는데 대전에 애트리를 방문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애트리 연구원들이 가서 데모를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문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 그게 큰 뉴스였어요. 미국에서는. 어, 퀄컴 코파운더인 비터비가 한국에 가서 홀대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인가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퍼듀 대학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톡을 하러 온 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인데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무선 구간이 있고 유선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핸드폰을 그냥 유선 전화망에 연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전화처럼 되는 게 목표였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용어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와이어리스랑 코드리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건데 요즘은 이 코드리스 폰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네. 코드리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무선 전화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선 전화라고 했어요. 무선 전화. 그리고 요거는 휴대전화라고 했어요. 그럼 무선 전화는 뭐냐? 집 안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옛날 그 90년대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예를 들면 뭐 최수종 이런 사람 젊을 때 하이라 이런 젊을 때 팔아가지고 이만한 전화기 있어요. 집에서 선은 없어요. 안테나가 이만큼 있고 막 전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게 코드리스 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 코드가 없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코드리스 폰이 유행할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22살 될 때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울려서 예. 하필이면 우리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 한 두세 층 아랫집 전화가 혼신이 돼가지고 같은 채널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들리는 거예요. 뭐지?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큰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코드리스 폰이 무선 전화고요. 사실 와이어리스 폰보다는 이거를 셀룰라 폰이라고 아직도 불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셀폰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룰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거든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일부 회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새로운 어떤 그 어, 브랜드 네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셀룰라라는 것이 마치 굉장히 구닥다리고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에 이래요. 아직도 셀룰라 쓰니? 다 셀룰라예요, 실제로. 예,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뜻하지 않게 내 신호가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LG동 옥상에 1와트짜리 통신기를 달면 호미곶까지 아주 잘 가요.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 22km.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한 기기로 120km 정도가 뭐 그냥 송신이 돼요. 물론 데이터 레이트는 매우 떨어뜨려 놨지만 뭐 한 1kbps 정도로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용한 주파수를 다른 사람이 밴드죠. 엄밀히 얘기하면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쓰려고 하면 혼신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간섭으로 작용해서 통신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이에요. 여기가 남산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남산 타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 기지국 장비를 연결해 놔요. 타워에다가. 지금도,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도 아니겠네,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남산에서 TV, 라디오 이런 걸 방송하는 이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 멀리 마이크로웨이브 링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안테나들도 있었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마 포항 같으면 포항 MBC 그 타워에 보면 안테나 타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예전에 남산 타워에 막 덕지덕지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다 뗐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들 근처에 가면 뭐 몇 킬로와트로 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뭐 튀겨져 중리 전자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 가면은 그냥 뭐, 무슨 착시 쇼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 이렇게, 그런 거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매우 강력한 신호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AM 라디오, FM 라디오, TV, 거기다 셀룰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비싼 기지국 장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멀리, 예를 들면 영등포, 뭐, 뱅뱅 사거리, 이런 데 있는 이렇게 자동차에 트렁크에 수신기가 송수신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짐 실을 데가 없어요. 그게 이만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배터리는 예, 자동차에 바로 제너레이터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안테나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저 안테나를 딱 달고 다니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경찰이 안 잡아요. 교통 위반을 해도. 그래서 한때 제가 어릴 때 동네 카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안테나만 팔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차에 달고 다니면 다들 경찰들이 안 잡아요. 좀 빨간불이 지나가도 이러면서 이제 잡질 않았어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커버리지를 어쨌든 늘리자.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신 감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기기가. 그러니까 그냥 세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일정 반경 내에서는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제 멀리도 가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그 채널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당시에 저거를 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해보고 싶고 다니면서. 사장님은 다 달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그 대기 줄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시 기술로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떨어진 데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주파수를. 뭐 서울에서 쏘면 부산까지는 안 오겠죠. 예, 굽어 있고 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부산에선 다시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AT&T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컴퍼니의 연구소였던 벨 레버러토리즈 벨이 뭐였죠 아까?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죠. 벨 레버러토리즈 벨 랩스라고 하죠. 그 중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위대한 발명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쪼개자고 한 거예요. 쪼개고 대신에 어때요? 요 일렉트리컬 이퀴먼트의 가격이 싸지니까 얘를 예전에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놓고 엄청나게 큰 파워로 쏘던 거를 저게 싸지고 있으니까 저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동네 요 하나를 셀이라고 해요. 여기마다 하나씩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는 유한한 비싼 자원인데 전자제품은 찍어내면 어번던트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발명은 어때요? 스케어스 리소스를 어번던트 리소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섞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하도록 기지국을 만들지 말고 전파 강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지국을 많이 세우고 요 정도 커버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좀 뭐 줄여서 어쩌자는 거야 싶지만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채널을 할당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인접한 셀들에서는 그 채널을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예전 같으면 서울에서 쓰고 나면 대전 가서 써야 될 채널을 이제는 영등포에서 쓰고 나면 서초구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서브스크라이버 숫자가 갑자기 뻥튀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 발명 중에 하나가 이 셀룰라
컨셉, 셀룰라 텔레포니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데 이제는 셀룰라로 하면서 그냥 비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면서도 기지국을 곳곳에 때려 박아가지고 커버리지도 늘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 스루라고 해요. 참고로 뭐 물론 이거 정의하는 데 따라 다 다른데 보통 트레이드 오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늘리면 하나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균형점을 잡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냐. 이게 예를 들면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고 99.99%의 대학원에서의 연구도 트레이드 오프 리서치가 많아요. 퍼포먼스 컴플렉시티 트레이드 오프 뭐 트레이드 오프로 다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스칼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어가지고 막 온갖 기교를 써서 하는데 놀라운 건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브레이크 스루 이런 셀룰라 컨셉이 브레이크 스루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디스럽티브 이게 뭐 와해적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파괴적 하는데 파괴는 좀 안 좋아 보여서 파괴적 와해적 뭐 와해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로 된 제안서를 이제 대학원 가서 쓰게 되면 뭐 보면은 뭐 와해성 연구 뭘 무엇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다 까부수는 브레이크 스루라는 말보다도 더 이렇게 브레이크 스루인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와해성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게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되면 기존에 있던 게 그냥 망하는 거죠, 한번. 그런데 어쨌든 이 셀룰라 컨셉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와해성이었어요. 브레이크 스루. 근데 뭐 기존의 사업자가 망한 건 아니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때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셀룰라 사람들 서브스크라이브 하라고 자기 회사 거 막 TV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도 그 광고는 없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런지. 근데 이런 거였어요. 비행 접시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구에 딱 내려요. 맨하탄 정도 되는데. 내려가지고 외계인들이 나오는데 전부 사람들이 어때요? 전화하고 텍스트 보내느라고 안 쳐다봐요. 나왔는데 얘들은 어때요? 이제 나와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만한 무전기를 이렇게 들고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통신하는데 차는데 서막 때리면 지직지직 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 진짜 같은데. 진짜 저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만 해도 별이 몇 개고 그중에 뭐 어떤 것들은 수명이 너무 짧으니까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명이 뭐 다 빼고 태양과 같은 뭐 무슨 형, 뭐 M형인가요? 뭐 클래스의 뭐 행성이 몇 개인데 거기서 항성이 몇 개인데 그중에서 뭐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은 개설 막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알죠, 여러분? 드레이크 이퀘이션에 따르면 하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근데 조금만 또 바꾸면 수천만 개가 나와요. 그게 이상한 건데 또 수천만 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구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구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하나 선택하면 인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도 랜덤하게 뽑으면 대부분이 뭐 아메바 상태든가 기껏 해야지 우와우 하면 공룡이겠죠. 공룡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딱 이 시점에서 뭘 서로 상호 통신은 안 되겠지만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에서 우리만큼 발전한 문명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스타트rek이에요. 거기 보면 온갖 외계인이 다 나오고 광속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슨 서브스페이스 뭐 어디로 간다는데 서브스페이스는 리니어 알제브라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Great Invention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Scarce resource를 어떻게 하면 abundant한 리소스로 대체해서 가격을 확 낮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위대한 발명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어번던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누는 거는 셀룰라 컨셉이 중요하고 더하는 것 중에서 또 위대한 게 이게 스마트폰이죠. 인류를 또 바꿨다고 보잖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21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 스마트폰 보급이 또 이제 인류의 문명을 바꾼 걸로 나올 텐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셀룰라 폰과 컴퓨터의 결합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서 냈다가 다 망했다. 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넣었어요. 터치 스크린. 예. 터치 스크린과 소형 컴퓨터와 셀룰라 폰을 결합해서 만든 게 스마트폰이에요. 물론 그 전에 어때요? 배경으로 더 인터넷이 있었고 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산만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50년을 보잖아요. 제가 71년생인데 50년을 보면 와,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랑 연식이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한 8살, 9살 될 때 봤던 그 무슨 새소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년 잡지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만화를 보려고 보죠. 근데 거기에 연초가 되면 뭐 21세기의 세상은 어떨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그림만 봐도 아는 그 작가가 21세기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려놓은 게 있는데 놀랍게도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깔깔깔깔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25년 이렇게 지나겠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멋진 세상을 살아갈 거고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오래 살면서 이 재밌는 세상을 구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이제 사실은 요거고 이 얘기는 예전에 했어요. 엄밀히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좀 헷갈려요. 그렇죠? 뭘 오퍼레이트 한다는 거냐? 무슨 연산자냐? 수학에 나오는. 네. 그래서 셀룰라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대중들은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섞어 쓰겠어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도 설명하듯이 셀룰라 네트워크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에 가운데다가 하나 강력한 전파를 내는 기지국을 만들어 놓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가진 사람이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기전자 제품을 싸지고 조그매지니까 이 지역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곳곳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뭐 대량 생산하면 싸지니까. 그 다음에 전력을 확 줄이고, 송출 전력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을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채널을 쪼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널에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세븐셀 패턴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7개 셀에서 내가 받아온 채널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웃하는 7개 셀들이 또 이제 쓰는데 최대한 뚝뚝 띄워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개의 채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운데잖아요. 여기 이동하면 여기도 가운데 있네.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잘 조절하면 파워를 어때요? 커버는 충분히 하면서 여기 갔을 때는 신호가 충분히 감쇄가 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게 반드시 세븐 셀 패턴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 셀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는 지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중간에 있으면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셀 플래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내가 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늘어나요. 쓰겠다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셀룰라 서비스 회사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와글와글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냥 이번 셀에 10개, 저 셀에 10개 그러면 10개밖에 못 쓰잖아요, 한 번에. 그렇다고 이 셀에 있는 거 빼주면 저 사람들이 불만일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그 분포를 가지고 막 최적화하느라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퀄컴이라는 뭐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품질 좋은 통신회사? 퀄러티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렇죠? 예. 한자로 하면 무슨 뭐라고 할까요? 상품 통화? 뭐 하여튼 그런 회사와 뭐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이 어떠냐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야지만 100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100배 많은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 셀룰러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이 누가 듣고는 얘기해요. 엔지니어들한테. 야, 100배짜리가 있는데 우리 좀 빨리 해야 되는. 셀 플래닝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듣고 온 사람이 뭐라 하냐면 셀 플래닝이 필요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CDMA가 좋은 게 뭐냐면 셀 플래닝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와글와글 몰리잖아요. 그러면 기지국을 몇 개 그냥 그 자리에 덮고지면 돼요. 출력을 줄이고. 셀 플래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광고를 해댔어요. 아, 셀 플래닝이 복잡하세요? 필요 없어요. CDMA 쓰세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다가 이게 한국이랑 이런 데서 너무너무 잘 되니까 유럽 애들도 CDMA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대학원 다니던 중간인데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느 날 그 닥터 비터비가 교수였으니까 워낙 유명하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조 연설을 해요.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컨버트라는 말을 쓰는데 전환하다는 뜻도 되지만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를 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GSM 막 하는데 이제 와, 잘 된다. 우리 너무 좋아. 우리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역시 유럽 사람들 끝내줘. 이러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교수들과 한국의 어떤 정부와 회사들이 결합돼 가지고 뭘 이상한 걸 만들더니 너무 잘 된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유럽이 아닌 나라들이 CDMA를 계속 채택하기 시작해요. 위기를 느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마구마구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닥터 비터비가 컨퍼런스 가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어허, 모두 나의 종교로 개종이 되었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97년쯤 되니까 막 박사과정 돼가지고 컨퍼런스에 못 갔는데 갔다 온 랩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닥터 비터비가 이번에 기조연설을 이상하게 했어. 그랬더니 왜 그래? 유럽 애들이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왜? 컨버트 시켰다고 하든가 뭐 이래. 그래서 그게 정말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래서 셀 플래닝을 잘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CDMA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간섭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자체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간섭이 들어와도 그전에는 통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얘를 억눌러 버리고는 그냥 잘 되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플래닝도 필요 없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는 유명한 말이 이게 frequency reuse factor라는 용어가 있는데 셀 플래닝 하는 사람들은 셀 패턴이 7셀로 돼 있으면 frequency reuse factor가 7분의 1인 거예요. 3셀 패턴이면 3분의 1이면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예,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하지만 1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서 쓰는 채널은 옆에 셀에서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GSM을 쓰는. 그런데 퀄컴이 뭐라고 했냐면 frequency reuse factor가 우리는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부로부터 아까 70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GSM을 쓰면은 여기 10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7셀 패턴으로 해도. 근데 CDMA로 하면 70개를 다 쓰겠다고 하니까 10배 올라간 거죠. 7배인가요? 7배 올라간 거죠. 거기다가 뭐 막 곱했더니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뻥 논문 100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되니 안 되니 그랬어요, 처음에. 물론 유저 수가 적을 때 난리가 났었죠. 자, 요게 이제 셀룰라 텔레폰 시스템이에요. PSTN이 아까 말했더니 박스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국에 깔린 유선 전화망이에요. 대한민국도 곳곳에 전화국이 있죠, 아직도. 전화국이 있고 우체국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전화국이 있고 그 전화국 망이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셀에 있는 기지국 타워에 있는 장비랑 뭐 당연히 도시라면은 그 옆에 전화국이 있고 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게 이 셀룰라 텔레포니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스 위주였어요. 전화망에 연결하니까 PSTN에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간사하잖아요. 아, 이건 뭐 다른 것도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주식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를 친구한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카톡을 보내면 이렇게 되면서 보이스 위주였던 트래픽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표준을 만들자고 해요. 그때 유럽 애들이 이제 다 개종이 돼가지고 CDMA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WCDMA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퀄컴, 그 다음에 퀄컴은 그냥 WCDMA 말고 유럽 사람들 말고 CDMA 표준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유럽 애들이 만드는 CDMA 표준에도 발을 담그고 미국이 만드는 CDMA 표준에도 발을 담궜어요. 3G를 위해서. 그랬는데
유럽 애들이 힘을 아주 잘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WCDMA가 3G 텔레폰 표준으로는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셀룰라 네트워크 관련돼서 용어들을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셀룰라라는 말은 이제 알겠죠. 셀룰라 컨셉이 뭔지. 위대한 발명이에요, 정말. 그다음에 프리퀀시 리유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셀 플래닝이라는 것도 뭔지 대충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업링크, 다운링크 이런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예전에는 기지국이 남산타워 같은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들로부터 기지국으로 가는 이 링크를 업링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기지국에서 모바일 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가는 방향의 네트워크 링크를 다운 링크라고 했어요. 뭐 쉽죠, 그렇죠? 이거는 지형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 FDD, TDD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대충 알 텐데, 이제 그러면 일방향 통신이 아니라 쌍방향 통신이 돼야 전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트래픽과 저쪽에서 오는 트래픽이 있는데 얘들을 실제로 피지컬하게 주파수 대역에서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한 채널에 넣어놓고 워키토키처럼 뭐 헬프 듀플렉싱을 할 거냐? 당연히 안 되죠. 맨날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나오세요 오바. 그럼 나왔다 오바. 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채널을 둘로 바꿨어요. 업링크나 다운링크 채널을 따로 할당을 한 거예요. 이게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전기 시스템이 빨라지면서 이거를 타임 디비전으로 한 거예요. 동일한 밴드에 업링크, 다운링크를 다 넣어요. 왜냐하면 쪼개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 이쪽에서 보낼 때 이쪽은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 보낼 때 가만히 있는데 워낙 빠르니까 그 딜레이가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유럽 애들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GSM을. CDMA는 어떻게 하느냐? CDMA는 FDD로 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뭐 기지국.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기지고요. 스테이션이 국인데 5G 처음에 얘기할 때 KT인가요? 거기서 양희은 씨가 광고로 나와가지고 무슨 전국 곳곳에 그 국수집 얘기를 하면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국수집 체인점 이름이 기지국수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체인점이 전국에 뭐 기지국수 체인점이 몇 개라 그러는데 우리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지국이 훨씬 많아서 전국 곳곳에 더 넓은 커버리지를 잘 뭐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웃기게 만든 광고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저만 재밌었고 아무도 재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기지국수 양희은 이렇게 하면은 양희은 씨가 어, 맞을 거예요. 양희은 씨 맞을 거예요. 성우로 이렇게 나오고 뭐 볼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기지국에서는 많아야 40와트 정도 내는 거예요. 40와트면 백열 전구 하나보다 적은 거죠. 예전에 백열 전구 하나가 100와트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책상 위에 놓는 게 60와트, 30와트였거든요. 기지국이 이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전력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모바일 스테이션은 어떤 때는 0.2와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확 올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잘 안 된다고 귀에 대고 있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 뇌로 흡수가 되니까 뭐 뇌종양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고 안 걸린다고 하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블루투스 꽂고 왜냐면 얘는 일정한 출력으로 여기까지 연결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뭐 많이 내면 친구 이렇게 하세요. 네. 자, 어쨌거나 네, 거의 시간은 다 됐고 모바일 스테이션 알겠고요. 네. 네, 파워 컨트롤은 왜 중요하겠어요? 파워 컨트롤은. 말했지만 파워를 너무 키우면 간섭으로 작용하죠. 다른 스테이션들한테. 그래서 셀룰라에서는 파워 컨트롤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